자, 오늘 서울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아침 반찬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이 최근 보이스피싱 예방 신고 홈페이지 보이스피싱 지킴이에 범인 목소리를 공개했는데요. 녹음된 범인 목소리 통화 내용에는 범인이 각종 방식으로 상대를 속이려고 시도하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미리 알고 속지 말라는 취지에서 범인 목소리를 공개한 건데요. 오늘 아침 반찬에서 전화하는 보이스피싱 예방법과 대책은 없는지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병 시사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계신 분들 한 번쯤 보이스피싱 당해보시거나 당했다라는 게 이제 전화를 받았던 경험들 한 번쯤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지금? 제가 그 변호사입니다만 네. 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다라고 전화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건 검찰이건 전화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국번을. 예. 그렇기 때문에 딱 뜨면은 이것이 검찰인지 아닌지 아는데 계속 검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호 검사실이냐 거꾸로 제가 여쭤봤더니만 예. 뭐 하더니만 그냥 화를 내면서 그냥 진짜 욕을 하고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볼까 생각했었는데 예. 시간이 바빠가지고 못했는데 좀 추적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를 잘못 골랐죠? 예, 제대로 걸릴 뻔했네요. 네. 아무데나 돌리다 보니까 하필 변호사가 그냥 그래도 오늘 되게 좀 재수가 없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예. 집에서 아내가 아들이 한번 납치됐다라고 하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답니다. 네. 그래가지고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깜짝 놀랐죠. 예. 그때는 막 초기였어요. 그렇죠. 지금 정도만 됐으면은 납치됐다고 어디 했는데 지금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그때 뭐 초기다 보니까 잘 놀라가지고 예. 뭐 경찰에 신고해서 거기서 이제 보이스피싱이다고 알았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수슬지 아나운서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 전화를 받으셨죠. 예. 네, 저한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현명하게 대처를 하셨죠. 어머니께서 전화를 받으셨는데 슬지 씨한테 뭐 문제가 있다. 네. 해서 정말 요즘 보이스피싱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고 뭐 수법도 가지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집으로 전화할 때는 뭐 딸이나 아들이 납치됐다. 그렇네, 핸드폰으로 전화했을 때는 뭐 검찰청이다. 이런 유형들이 있고요. 네. 좀 유형별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유형이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예. 경찰청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유형을 분석한 자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가 2011년에 8,244건에서 조금 줄어들던가 싶었는데 2014년에 지난해죠. 7,655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또 2015년 올해 상반기만 4,723건 그 기록을 갱신할 것 같아요. 네. 지난해 7,655건 그랬는데요. 피해 규모만 2,200억 원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보이스피싱만 파밍 이런 거 빼고 이것만 나가는 것이고요. 네. 또 보이스피싱 유형을 보면은 또 다른 화면 이거 보시면은 역시 계좌 이체가 제일 많았습니다. 계좌 이체가 전체의 2,603건, 75%가 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피싱 결합형이 21.9%, 배송형, 보관형, 대면 접촉형도 있어요. 직접 만나서 어떻게 이런 경우도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15개 있을 거고 뭐 대부분 보이스피싱의 유형은 계좌 이체를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전화상으로 계좌번호 불러주고 여기로 돈을 붙여라 하는 거고 피싱 결합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문자나 이런 것만 클릭을 해도 바로 큰 액수는 아니라도 소액이라도 나갈 수 있게끔 결합이 돼서 돈이 나가는 건수 그런 것 같고요. 네. 배송형은 뭐 집으로 물건이 왔는데 그 물건이 뭐 잘못 배달됐다든지 또 그 물건을 찾아가면서 얼마를 내라든지 또는 일단 뭐 당첨이 됐는데 뭐 돈을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돈을 빼내는 그런 방식. 지난번에는 심지어 그 냉장고에 물건을 넣어놔라라고 해가지고 그런 케이스도 있죠. 도대체 그 상상력의 끝은 어디인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에 걸렸는데 지금 빨리 현금을 찾아가지고 그 현금을 냉장고에 보관하셔. 큰일 났잖아. 빨리 돈을 찾아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냉장고에다 보관해놨어요. 그 다음에 그 범인들이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냉장고에 돈을 훔쳐서 털어버려요. 참 대단하네요. 네, 그 유형한 얘기는 기타야 뭐 포함되었습니다. 네. 올 상반기에만 보니까 4,723건,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65% 늘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 추세라면은 2년 연속 증가를 할 뿐만 아니라 2011년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특히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가 좀 증가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2011
1년에 한 8,200여 건 했는데 아마 상반기만 해도 벌써 4,700건이 넘으니까 하반기 되면은 거의 기록적으로 한 10,000건을 넘어갈 가능성이 지금 있어 보입니다. 그것의 원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만 크게 한 2가지 분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가 날로 교묘해지는 어떤 범행 수법 그리고 날로 진화하는 그 범죄 단체의 어떤 나름대로의 그 수법의 진화를 들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전혀 모르는 이른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전화를 했었는데 최근에서는 개인정보를 어떻게든 빼내서 이름, 전화, 주민등록번호까지 알고 전화를 하니까 굉장히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상당 부분 그 사람들이 알고 있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납치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요즘 그것보다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는 것이죠. 검찰청이다. 그리고 또 그 금융감독원이다. 또 단순한 검찰청이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은 뭐 서울지방검찰청 105호 검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특정을 해서 사람들 더 믿게 하는 그런 이유를 쓰고 있는데요. 또 사실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그 목소리도 옛날엔 중국 교포 목소리로 해서 그런 것이 희화화돼서 이제 개국 콘서트나 이런 데에 소재로 쓰이기도 했는데 요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 직접 해외에 가서 전화를 하다 보니까 서울 목소리로 하니까 더더욱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그런 점이 있는데요. 그러한 것에 비해서 또 다른 하나의 또 씁쓸한 또 분석은 뭐냐면은 경제 여건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도 있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한마디로 좋은 일자리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직장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런 걸 불법 행위를 안 하겠죠. 근데 직장이 없고 달리 어떤 그 자영업을 하더라도 어렵다 보니까 이와 같은 사기적 불법적 수법을 통해 가지고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한번 좀 도약을 할 때에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처음에 웃으면서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심각하고 진지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수법도 진화하지만 말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도 검사가 아닌데도 더 검사 같고 경찰이 아닌데도 더 경찰같이 말을 하는 이런 그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기관 사칭하는 것들이 좀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수법인데 이런 수법들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거는 좀 사전에 정보를 알면은 뭐 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보이스피싱 사칭 유형별 변화라든지 인출책에 어떻게 가담을 하게 되는지 경로를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파란색 좀 진한 색깔이 2014년이고 빨간색이 2015년 올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수사기관이 제일 많죠, 역시. 지난해에는 63.3%, 지금은 벌써 66.3%입니다. 또 그 오른쪽에 보면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지난해는 10.8, 올해는 22.4%. 그 다음에 이제 납치빙자는 좀 줄어들고 있죠. 납치빙자는 지난해보다도 좀 줄고 있습니다. 9.4에서 5.1, 뭐 기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대체로 보시면은 점점 해가 갈수록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이렇게 공신력 있는 기관을 이용하는 수법이 많이 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출책이 어떻게 가담하게 되는가 이 도표를 보시면은 여기 내용의 대부분이 두 개죠. 지인 소개 또는 구인 구직 사이트예요. 지인 소개로 간 경우가 144건, 거의 29.8, 30%가 되죠. 그 다음에 구인 구직 사이트가 100건, 20.7. 나머지가 이제 기타는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뭐 있는데 많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단지를 통해서 1.9% 정도의 가담 경로는 대부분 지인 소개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지인이 어떤 쪽입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지인들이 뭐 하나 소개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한번 꼼꼼히 따져보고 가야 되지. 지인 말 듣고 갔다가 인출책이 되는 수가 많아요. 이거 범죄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고 또 구이구이 사이트라고 얘기하더라도 그냥 좋은 일자리 뭐 적은 비용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번 사전에 알아보고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하더라도 좀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난 다음에 일을 하는 것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납치빙자가 줄어들고 있는 건 집에 막 가족이 있는데도 전화를 해서 너네 가족을 납치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속지 않으니까 더 이상. 그 방법은 더 이상 효용이 없으니까 하는데 실제로 저도 이제 형사 사건을 하다 보면은 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그걸 보고 갔었는데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냥 하다가 이렇게 걸리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인구직 사이트에 하는 일 없이 돈을 많이 준다는 것은
항상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보니까 또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서 사기를 벌이는 경우도 제일 많은데요. 수사기관 중에서도 특히 검찰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을 사칭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이 그만큼 힘이 세다라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경찰보다는 검찰의 수사를 전화가 왔다라고 하면은 사실 변호사인 저희로서도 업무가 아니고 저 개인한테 왔다고 하면은 저도 조금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런 것을 이용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방송에서 설명했는데 홈페이지를 같이 연합해서 만들고 거기에 남자의 목소리도 올렸고 이번엔 추가적으로 그녀의 목소리, 여자의 목소리도 지금 올려놨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봤더니만 목소리가 그럴듯하게 하는 목소리를 봤는데요. 최근에 이번에 그녀의 목소리라는 건 여자의 목소리라는 것인데 목소리의 특징이 숙련된 여자 수사관을 빙자를 하는 것이죠. 남자보다 여자가 하니까 여자가 그럴 리가 있겠나 하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그 수법을 한번 화면으로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처음에 예컨대 나는 검찰 수사관 홍길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검찰 수사관으로 소개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검찰청 몇 호 검사실의 누굽니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예컨대 경북 어디 출신의 42세 남성 홍길동을 아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2015년 2월 3일 홍길동을 비롯해서 한 200명으로 구성된 금융범죄 사기범으로 일당이 검거됐다 하면서 이제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검거하는 중에 지금 전화 받고 있는 본인 명의로 된 대포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이 발견됐는데 본인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조사하기 위해서 전화했다. 그렇게 묻기도 하고 아니면은 본인이 사건과 관련해서 고발된 상황이다 하면서 본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됐다면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는 피해자가 한마디로 멘붕에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상당히 당황한 상태에서 어떤 심리적 혼란을 만든 다음에 조사에 잘 응해주면은 문제 없게 해주겠다 하면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그래 놓고 이제 본격적인 작업이 주거래 계좌가 어디냐, 금융정보가 어디냐 해서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아니면 돈을 송금한 다음에 하는데 이런 일은 진짜 있는 검찰과 금융감독원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지금 화면에서 봤던 내용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어떻게 보면 매뉴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대로만 하면 누구나 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해서 쉽게 뭔가를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런 식으로 설명을 할 때 실무는 어떠냐 하면은 일단 약간 전화를 한 다음에 필요하면 소환을 해서 오라고 하는 것이지 저렇게 하지는 않고 주요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아느냐 그 상황이 어떠냐라고 하는 정도를 묻는 것이지 돈을 계좌번호까지 묻고 하는 정도라고 하면은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것이지 저렇게 전화로 해서 하는 케이스는 없다라고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전화로 계좌번호나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수사기관 사칭 외에도 요즘 이벤트성으로 좀 여성분이 밝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벤트 당첨됐습니다 하면서 또 그런 식으로 보이스피싱을 하는 방법도 생겼다고요? 네, 그녀의 목소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인데 영화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여성들의 목소리는 사람들 보통 이제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특히 여성들도 같은 여성이면 좀 마음을 좀 놓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설마 여성이 보이스피싱에 조직책이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도 있다 그럽니다. 이 여성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이용해서 이벤트 행사임을 강조하면서 통장을 임대해 주시면은 입금된 액수의 2배를 주겠다. 솔깃한데요? 그게 딱 적성입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통장을 빌려주면 그 자체가 범죄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라도 통장을 넘기시면 안 된다. 이 자체가 범죄행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신종 사기 수법인데요. 가짜 계좌번호를 이용하는 수법도 등장을 했다 그럽니다. 뭐냐면은 사기범이 피해금이 입금될 계좌번호를 알려줄 때 처음에는 가짜 계좌번호를 줍니다. 지금 당신 통장이 한 500만 원이 빠져 있는데 이걸 우리가 보내주겠다. 돈을 보내준다잖아요. 통장 번호를 알려달라. 그러면 이 돈을 할 때 전화하면은 이쪽 계좌번호로 돈을 일단 얼마를 돈 보내봐라. 그런데 그 돈을 보내보면은 이 계좌가 잘못된 계좌예요. 그럼 전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수사관님 이거는 통장에 안 가는데요. 돈이 입금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은 문제가 있다. 그럼 이쪽으로 보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킨 대로 정말 착한 분들의 소외를 해가지고 하는 대로 돈을 가져간다 보니 그 뒤에
이것이 보이스피싱이 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은 이렇게 믿게끔 해가지고 정상적인 계좌번호를 알려줘서 돈을 인출하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또 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계좌번호를 보호한다는 조치로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금융기관도 그렇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은행이라고 얘기하다도 어느 은행으로 돈을 얼마나 보내달라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날이 갈수록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사실 날로 진화하고 있어요. 보다 보면은 정말 머리가 좋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진화가 됐는지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마치 날 잡아봐라,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라 하는 식으로 해서 한 발 수사기관보다 앞서가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기 수단이 상당히 다양화하고 첨단화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2년에서 2005년,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통해 가지고 많이 이와 같은 일들을 했지만 2000년대 후반, 그러니까 2006년부터 2009년 정도 되면은 뭐 QQ 메시지나 여러 가지 인스턴트 메시지 아시죠? 옛날에 네이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들이 많았었는데 그 이후에 2010년도에 들어오면은 볼프 전화, 한마디로 스카이프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있어서 뭐 카카오톡 있는 전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런 거 이용하면은 국제적으로 어떻게 해도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기 수법이 이렇게 굉장히 첨단화해오고 새로운 매체가 나오면 그것을 이용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와 같은 추세를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사기 수법도 상당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납치를 했다든가 누가 다쳤다든가 해서 아니면 지인을 사칭해서 내가 지금 급한데 돈 좀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를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같은 경우에는 뭐 법원 소환장을 보낸다든가 해서 거기에 보고 전화를 하게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2010년대로 들어와서는 뭐 자동차 세를 환급한다든가 아니면은 인터넷 쇼핑과 관련돼서 뭘 한다든가 최근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택에서 이제 머무르도록 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보상금 같은 것들을 한다라고 해서 했던 것도 이와 같은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국가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개인 정보, 금융 정보를 묻는 케이스는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이 전화를 거는 대상, 타겟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떤 진화를 보인다는 것인데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전체 피해자 중에 한 85% 정도가 중장년 여성을 상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회 경험이 상당히 좀 적고 또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돈이 있어 보이는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전화를 한다는 점에서 특히 중장년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전화를 왔을 때 한 번 더 의심해보는 그런 어떤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정말 보이스피싱 범죄 끊이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데요. 바로 본거지가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수사에 난항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지금 중국 공안과 공조를 해서 우리 경찰이 검거를 했죠. 네. 어느 정도인가요? 얼마나 일이 심했으면은 한국과 중국 경찰이 공조를 해가지고 보이스피싱의 이 사기범을 검거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밝힌 대목인데요. 2012년 10월부터 올 6월까지입니다. 중국의 칭다오, 광저우 일대 아파트 단지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했던 이 총책과 조직은 41명을 검거했다. 이렇게 지난달 18일 발표를 했습니다. 41명입니다. 조선족 2명을 빼면 나머지는 전부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가서 전화를 하기 때문에 뭐 중국식으로 하는 발음, 조선족 동포하는 발음이 전혀 아니라 한국어보다 똑같은 발음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중국 내 이렇게 총책과 조직원을 우리 경찰과 중국 공안이 합동으로 작전을 펼쳐서 이 총책을 현지에서 붙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서 뉴스가 됐었죠. 한국에서 룸사롱을 운영하던 이모 씨, 올해 31살인데요. 2012년 4월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광저우에 있는 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 됩니다. 대부분 이들 수법이 뭐냐면은 기존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이렇게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3년간에 빼돌린 돈만 20억 원이 넘습니다. 423명. 이렇게 많이 걸렸습니다. 이런 수법에도 걸립니다. 한번 이번 협력을 계기로 해서 이 보이스피싱 해외 조직 검거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모아지고 있고요. 또 경찰은 이번 기회에 아직 검거되지 않는 공범 4명도 함께 쫓고 있다고 그럽니다. 또 중국 공안과 지속적으로 공조를 해서 중국 전역으로 이 보이스피싱 검거의 지역을 더 넓히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중국뿐만이 아니고 동남아 지역에도 또 상당히 많은
범죄 보이스피싱 데서 많이 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동남아 지역의 경찰들하고도 공조를 해서 경고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경찰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해지는 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게 충격적이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것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최소한의 수고로 최대 돈을 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하나 더 추가. 해봤자 다 근거된다 라고 말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손쉬운 수법으로 이 방법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 고율로 대출을 받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힘드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그렇죠. 상대로 해서 사기를 쳐서 갚아야 될 돈을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면 그걸 뺏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피해자들도 구제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법률적으로 구제 수단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피해 구제받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외국에서 이제 돈을 보내놨다고 하면 그걸 환수할 수 있는 작업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이 그 피해 금액을 추적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저희가 피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구속해서 받게 되면은 이것도 재산 범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하면은 처벌 수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검거된 사람과의 합의를 통해서 돈을 합의금으로 받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은 형사 사건에 사기 사건이 진행될 때에 민사 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고 그 사건에 배상 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뭐 인지대 송달료도 내지 않고 손쉽게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배상 명령이라는 것인데 그것도 한번 활용해 보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포 통장을 제공했는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포 통장을 빌려줘서도 안 되지만 빌려줬다가 걸리면은 지금 그 하급심 같은 경우에는 대포 통장을 제공했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했을 때에 이와 같은 사기를 옆에서 도와줬다, 방조했다는 불법 행위를 이유로 배상이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자로서는 대포 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중국에서 검거된 보이스피싱 총책임자 이모 씨 31살입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시나리오를 무려 87개를 짜가지고 이 사람들 유형별로 피해자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수법이었나요? 참 이런 웬만한 사람은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면은요. 일단은 이 사람 제일 많이 쓰인 거는 역시 이제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방식인데 그러면은 기존의 대출 상환금을 가로채는 수법. 그러니까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대출해 주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5천만 원 돈을 빌려주네요. 네, 그거 일단 갚아주시면은 그 다시 우리가 입금을 하면서 더 낮은 금리를 주겠다 이런 방식이거든요. 대출 대환 대출 빙자라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빚이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낮은 금리로 다른 방식으로 대출해 주겠다. 쏘긴 뒤에 그 상환금이라든지 수수료를 가로채는 방법이 있고 잔고 증명 대출 빙자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대출을 하려고 하면은 잔고를 증명해야 된다. 아이고. 얼마 있는지 보고서 대출해 주겠다. 그러니까 자료만 보내주지 말고 돈을 입금해라. 그래야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그 돈을 보내주면 그 돈을 아예 가로채는 이런 수법이고요. 또 휴대전화 대출 빙자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 그 바코드만 있으면은 1,000만 원까지 대출됩니다. 아 그래요? 통장 말고 이번에는 아예 그러면 그 휴대전화를 달라. 퀵 서비스를 빨리. 네. 주면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탈환해 버립니다. 휴대전화보다 돈이 더 급하니까요. 그렇죠. 휴대전화 팔면은 돈 얼마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렇죠. 받아가 버리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불법 초회 기록을 초기화한다 이런 얘기인데 뭐냐면은 불법 중개업체라든지 대출회사가 불법으로 초회 기록을 했는데 이거 삭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앞으로 불리하다. 이거 삭제하는데 한 건당 뭐 얼마다 삭제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적은 액수지만 이것도 돈을 또 가로챕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는 대부분 요 내용을 알면 대부분 다 이것이 결국은 중국 보이스피싱의 범행 수법이구나를 아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렇군요. 근데 실제로 전화를 받으면 진짜로 깜빡 속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가운데 최근 또 검찰에 이어서 경찰에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을 폭력 조직과 같은 범죄 단체로 간주한 첫 사례가 또 나왔잖아요. 법원에서 이를 인정한 확정 판결이 좀 내려지면 보이스피싱 사기를 좀 이제 억제하는데 효과가 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그 상당히 효과가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그 검찰에서 특히 그 대구 지방검찰청 강력부에서 최초로 이런 사건을 강력범죄로서 이제 그 범죄단체로 이제 처벌했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네. 그거를 그 받아서 이번 서울 그 서대문 경찰서에서 태국하고 베트남을 기반으로 했는 이 보이스피싱 그 단체에 대해서 41명을 전원 구속한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지금 검찰에 송치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그 나름대로 어떤 정책적 의미가 있냐 하면은 처벌하는 형이 일단 높아집니다. 지금 그 형법 114조에 보면은 범죄단체 조직죄 같은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지금 처벌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거의 대부분 범죄 피해 같은 경우에는 5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일반 사기가 아니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것보다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공범 중에 한 사람이 해외에 가 있으면은 네. 그러면 공소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중단되면 다른 사람도 다 중단이 돼버립니다. 예. 한마디로 범죄단체 조직죄로 한번 처벌이 됐다고 하면은 그 모든 사람이 일망타진될 때까지 평생 실질적으로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조폭 같은 경우에도 한번 그 조직에 가담되면은 평생 쫓아갈 수밖에 없다. 그 어떤 그 사정기간에 추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앞으로 이제 범죄단체로 그 처벌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조금 뭐 돈을 그 현실적으로 인출책을 했다 하더라도 평생 자기는 범죄 그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서 추적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러한 점에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 좀 널리 알리는 어떤 수사기관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금감원은 올 들어서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 대책이 더 필요하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네. 아는 만큼 안 썩는다.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 알면은 안 속습니다. 방금 최준영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103호 검사실인데요. 그 제 친구인데 누구십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 당황스러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50대 중장년의 여성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회생활 잘 모르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이 내용을 숙지하면 수법이 비슷합니다. 하다 보면은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이 정도만 숙지하면은 안 썩을 거거든요. 그래서 좀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잘 숙지하시라. 그래서 아는 만큼 안 썩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보이스피싱 예방법 일단 의심스러우면 전화를 받지 않고 받으면 또 끊는 게 좋은데요. 근데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전화를 받게 되면 행동으로 좀 옮기기는 쉽지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예방법 다시 한번 짧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데 스마트폰에 보면은 어디에서 전화 오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한번 다운받아서 설치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고 있고 네. 아시다시피 협박이나 이런 걸 했을 때는 전화번호를 평소 때 지인들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빨리 확인해보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평소 그 대인관계를 좀 원만히 하는 것도 중요할 테고 이게 확인이 되면은 경찰은 112 또 금융위원회는 1332 또 정부 민원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110번인데 이런 전화번호로 해서 신속히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참고해야겠군요. 자, 오늘 화요일 아침 반찬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박상병 시사평론가 최진영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